안녕하세요. 경영학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근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도 학습 요령에 기록을 해놨는데, 문제 안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짱 꽝입니다. 무쓸모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요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문제를 안 풀어보고 강의를 열었다. 당장 끄십시오. 끄시고 가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문제를 푸실 적에는 우리 경영학 기본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챕터로 만들어 놨어요. 한 번에 한 2챕터 정도 혹은 3챕터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풀어보고 문제풀이하고 다시 또 풀어보고 문제풀이하고 풀어볼 적엔 풀어보고 답을 맞추잖아요. 답 맞추시면 제가 교재에다가 키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거기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앞쪽에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틀린 문제에 관련해서 뭐를 잘 몰라서 틀렸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른 정자로 표시해 놓으면 그 해당 이론의 문제가 한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개 틀렸다. 거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부분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한번 살펴보시던 아니면 앞쪽에 있던 이론 강의에 가서 복습을 하시던 그거는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요번 문제풀이 과정은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는 거는 꼭 우리 군수직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베이스로 하는 시험들이 꽤 있잖아요. 그 시험들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시험 문제를 내는 패턴에서 경영학 시험 문제를 내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이 보시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BTS 얘기하면서 아미하고 유튜브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험 이렇게 이론을 보면 꼭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거의 공통돼 있어요. 대신 어떤 시험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싹 정리를 해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던 이론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틀린 답은 그 핵심 이론 정리해 놓은 데에다 다시 표시하고 모르는 거 여러 번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복습을 하고 그래야 경영학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따만한 산 책을 몇 번을 볼 거예요. 10회독, 20회독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10회독, 20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 틀리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풀이부터 들어가 볼게요. 경영학의 기초 파트고요. 자, 1번 문제 잘 안 꽉 차죠? 자,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간과하시는 부분들 많은데 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경영학이 어떤 개념인 거냐? 효율성은 뭐고 효과성은 뭐냐? 이게 알면 그냥 딱 아는 문제인 건데 이게 또 문제 풀라 그러면 뭐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문 한번 볼까요? 효과성은 자원의 사용 정도를,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옳은 일을 함. 효과성은 성공적 조직이라면 효율성, 효과성이 모두 높다. 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유투로 최대한의 산출을, 효과성은 목표의 최대한 달성을 지향한다. 라고 블라블라블라 써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효과성이라고 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거. 달성률이 높다. 100개 만들기로 했는데 99개 만들었다. 그럼 99%의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0개 만들기로 했는데 10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100%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게 바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효과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과업을 잘 수행했느냐?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요거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했느냐? 자, 99개를 만들고 100개를 만들어냈는데 원재료가 100만큼 들어갔니? 200만큼 들어갔니? 원재료를 200개 써서 100개 만들어낸 거 하고 100개 써서 99개 만들어낸 거 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100개를 다 달성하는 거냐 아니면 자원을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 거냐.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애는 100만큼의 자원을 썼고 어떤 애는 110만큼의 자원을 썼고 얘가 잘한 거잖아요. 이게 효과성,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율성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썼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효과성은 자원의 사용 정도를,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대죠. 효과성이라는 게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니? 효율성이라는 건 그거 달성할 때 자원을 얼마나 썼니? 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2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2번.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함. Do things right 이라고 하고 효과성은 옳은 일을 함. Do right things 라고를 의미한다. 그렇죠. 성공적 조직이라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높다. 그렇겠죠. 잘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효과성은 목표의 최대한의 달성을 지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놓아야 될 거. 효과성이라는 거 목표의 달성, 효율성이라는 거는 자원의 사용 정도.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충 이 비슷한 문제 굉장히 많이 바리에이션을 하는데 비슷한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학의 기초에서 제일 알고 있어야 할 경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똑같은 문제예요. 바리에이션만 내인 거예요. 경영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뭐냐? 지금은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건 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해서 문제를 다시 보면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용이다. 그죠? 몇 개를 투입해서 몇 개를 산출시켰느냐. 효율성이 높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조직 목표의 달성 정도. 목표의 달성 키워드 나왔잖아요. 얘는 뭐예요? 효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걸 지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목표의 달성 정도와 관련 있는 개념이다. 목표의 달성 정도는 뭐? 효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일단 길어요. 어떤 기업이 매출 목표 달성, 매출 목표 이거 효과성에 관련된 얘기구나. 대충 이렇게 감이 잡혀야 됩니다. 위에서 신기술을 도입했대요. 그 결과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생산 원가는 감소했대요. 이건 뭐예요? 자원의 투입 정도를 얘기하니까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요거는 잘못 썼네요. 효과성에 관련돼서 효과적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네요. 그런데 못했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자, 신기술의 도입에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 그럼 효과성은 뭐예요? 지금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인 거고 생산량은 증가하고 생산 원가는 감소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집행한 거죠. 그럼 얘는 개선이 된 거고 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매우 효과적인 사실 또 똑바로 얘기하려면 뭐 80개에서 90개로 늘었다. 뭐 그러면 또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건데 어쨌든 효과성을 따지자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효과적이진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 거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얘를 못했잖아요. 그죠? 효과적이진 않았지만 그렇죠. 효율적이긴 했다. XO 맞는 거 되겠네요. 효과적이지만 효과적이지 못했죠.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은 달성했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했고 원가는 감소했고 효율이 높아진 거죠. 효과적이지 않고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똑같은 얘기인 거니까 답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경영 마인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뻔히 아는 건데 이게 사실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아요. 경영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문제로 휙 나오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경영 마인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우리가 매번 지금 보는 거 주로 아는 거 찾아요. 아는 거를 문제에 내는 이유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가지 지문을 다 알아야 3개의 틀린 걸 찾아내야 맞는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아는 문제가 이게 뭐뭐 하지 않은 거라는 게 보통 이게 난이도가 한번 꽈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영 마인드에는 고객 중심 가치 극대화 경쟁 우위 마인드를 포함한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계속. 가치 극대화 마인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이 산출이 발생하도록 추구한다. 좀 맞는 얘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경쟁 우위 마인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이나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경영 마인드는 형평성과 일관성. 여기서 걸리는 거죠. 경영 마인드는 뭘 얘기해요? 효율성, 효과성 이야기하는 거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문제, 이게 다뤄주지도 않았는데 시험 문제 나왔다. 일단 긴장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아닌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찾아라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맞는 거 중심으로 해서 끄서나가면 답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경영 마인드가 형평성, 일관성 늘 똑같은 것만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손 치더라도 문제를 보면 경영이라는 게 늘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똑같이 하고 늘 똑같은 전략, 방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경영에서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영이라는 거는 최대한 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하고 그 목표의 달성도 가급적 비용을 줄이는 형태로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효과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첫 시간, 첫 번째 수업에서 경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관리 과정의 순서로 오는 것. 관리의 순환 문제인 거죠. 문제 나온 김에 관리의 순환에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관리의 순환이라는 게 뭐냐? 경영이라는 건 인적, 물적 자원을 이게 인풋,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투입을 해서 좋은 산출, 아웃풋이 잘 나오도록 뭘 하는 거냐면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단계들의 일련의 활동, 그게 바로 경영 활동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이 5가지를 구분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3단계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 4단계로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요 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요. 그 단계로 나누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이라는 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순환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을 한 후에 실행하면서 통제를 하고 그 통제의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플랜 투 C죠. 이건 3단계의 과정을 순환을 하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을 지휘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그 결과를 다시 다음번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는 이러한 순환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관리의 순환인 거다라는 거가 요 이론에서의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계획이 뭐 우리 계획이죠. 뭐 기업에서 발생할 각종 문제를 예측. 매출은 100억 원 달성하는 걸로 하자. 매출을 100억 원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장 캐파시티가 얼마만큼 늘어야 한다.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될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사전에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계획인 거죠. 경영기획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 자,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계획이 딱 썼어요. 계획을 쓰면 그게 그냥 바로 막 실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 조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조직화라고 하는 거죠. 조직화라는 건 사람을 조직화하고 그게 이제 회사의 기구 조직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일과 사람을 매칭시키고 거기에다 필요한 자원, 뭐 돈이든 재료든 뭐든을 다시 부어주고 하는 것들 전체의 과정들을 조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들을 할당하는 거, 그래서 투입하는 거. 키워드는 이거예요. 얘는 문제를 예측해서 사전에 결정. 이렇게 노란색 해놓은 거가 보기나 지문에서 나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딱 있다 그러면 조직화 얘기하는 거구나. 문제 예측,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집어내셔야 합니다. 자, 지휘는 뭐 조직화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진행되도록 하는 거. 지휘인 거죠. 그렇게 일이 막 진행되는 걸 보다 보면 반드시 계획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보완하고 조율. 막 생산하려고 하는데 공장 라인이, 생산 공장이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잘 나오고 근데 B에서 보니까 물건은 제대로 나오는데 인력이 많이 남아요. 근데 C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걸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정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정, 보완, 조율 하는 일인 거고, 통제는 실행이 끝난 후에가 기본 개념이긴 하지만 통제는 모든 과정, 이 전체의 과정에서 통제는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통제라는 건 그 절차를 계획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100억 하기로 했는데 120억 했어. 오, 잘했네. 그러면 뭐 때문에 잘하게 된 거지? 그럼 내년에는 계획할 적에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100억 하기로 했는데 90억밖에 못했어요. 왜 못한 거지? 생산이 줄었나? 판매를 제대로 못했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문제를 찾아서 차이를 분석하고 그걸 수정을 해내야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계획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이거는 계속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쭉 내려가서 올라오고 계속 순환되는 거죠. 3단계든 4단계든 여기 써져 있는 5단계든 관리라는 건 그렇게 순환되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대빵 길었는데 문제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계획이다. 이게 보면 5단계인데 5단계인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혹은 4단계로 했는데 계획 수립 여기 있구나. 4단계 5단계 헷갈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개념이 어떠한 흐름, 이걸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해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고 보시면 일단 조직화는 뭔가 목표가 있어야 조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화가 제일 먼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일 시킨 결과 보고 통제하고 라고 하는 수준으로 조직화, 계획 수립에 들어갔는데 뭐 조직화를 하지 않았는데 지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게 조직화가 먼저라는 거죠. 일을 시켜야 지휘하고 통제하는 거. 그런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조직화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시키는 거. 어떻게 자원을 할당시킬까를 고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화의 과정도 잘라보면 몇 가지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직화 과정의 올바른 순서는 뭐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한번 보기를 볼게요. 과업을 유사한 것끼리 그룹화했다.
조직 구조가 생성되면 개인과 부분의 직무를 조정한다.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한다. 아하, 목표. 직무를 개인에게 할당한다.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활동들을 세분화한다. 기본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목표,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계획에 연관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귿에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면 조직의 사명과 목표, 일단 목표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뭘 해요? 목표를 설정하면 요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들이, 아까 100억을 달성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인력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라고 하는 걸 정리해냈잖아요. 그것이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 활동들을 세분화하는 거. 그래서 디귿 다음에 미음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 구조가 다 끝났잖아요. 조직화가 끝났잖아요. 그럼 뭐 해요? 일을 줘야 되는 거고, 이 전체 그룹 단위로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일을 그룹화시키면 이제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넘겨주는 과정까지가 조직화의 일련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보고 그거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내고 유사한 것끼리 개인과 부문의 직무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것끼리 묶어졌으면 한 사람에 대해 해야 될 일들이 정리됐으니까 그 일을 개인에게 할당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면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규제하는 통제, 뭐 통제이기도 하고 통제라는 건 똑같은 얘기로 관리인 거고 경영인 거고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통제 잘 모르겠는데 통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를 비슷한 전략, 전술, 운영? 이건 어디서 봤던 건데 저거는 우리가 관리의 영역 혹은 경영의 영역, 그래서 전략적 경영 역할, 전술적 역할, 관료적 역할, 최고경영자의 역할에서 봤던 건데 라고 대체시켜서 봐도 아주 무방합니다. 그렇게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그림으로 통제를 이야기했지만 통제라는 건 결과적으로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략적이 뭐고 전술적이 뭐고 실천적이 뭐다. 실천이라는 게 이제 운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단어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략적이라는 건 조직의 궁극적 목표, 자원 배분과 관련한 기본 활동. 이건 주로 최고 경영층이 하는 거고, 전술적 계획은 중간 관리층이 주로 하는 거죠. 전략적 계획에 요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구체화된 행동 방침을 정해놓고 되는 거. 실천적인 건 이제 막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초급 관리자들이, 하급 관리자들이 하게 되는 건데, 전술적 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언제 실행 시기, 그 행동하는 방침, 행동을 누구를 하고 이런 분담 등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운영적 계획이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대응적인 계획이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걸 미리 이제 계획을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것이 대응적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구체적인 활동, 방법, 운영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7번까지 봤고요. 8번입니다. 계획화의 단점이 아닌 거. 계획이라는 거는 미래에 생길 문제들을 사전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는 거. 그런 걸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계획이라는 경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쭉 훑어볼게요. 경영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의 변화. 우리는 늘 이 경영 환경이라는 게 개방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인풋이 있는 거고 여기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인풋, 아웃풋 나오는데 지웠어요. 바보같이.
인풋, 아웃풋이 나오는데 요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 경영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요 환경과 다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건 경영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죠.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경영계획인 건데 경영계획이라는 건 기준, 이 계획이라는 게 100억을 할 거야. 아까 얘기한 매출액 100억이라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면서 낭비, 중복 이런 걸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 경영계획을 해야 한다. 그럼 이런 경영계획을 하면 갖고 있는 장점이 도대체 뭐냐? 계획이 있으니까 실수나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이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2번 한다거나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2사람이 시킨다거나 뭐 이런 걸 계획을 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계획에 의해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개개인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협업하는 것도 용이하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수립해 놓을 수 있어서 변화에 대응하기가 훨씬 좀 유리하다. 또 계획 대비 실적을 우리가 미리 이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뭐가 도대체 문제였든지 혹은 잘 됐으면 잘 된 이유가 뭔지 그렇게 계획의 수정, 평가 하는 것들이 뭔가 기준점이 됐으니 경영계획이 기준점이 되니까 평가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들 이 경영계획을 수립하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늘 계획 없이 일하는 거는 망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시험 공부를 해도 뭐 몇 월까지는 뭐 공부하고 몇 월까지는 뭐 기본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 달 한 달 안에 문제풀이하고 뭐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 대비 내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진도를 쫓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늘어졌으면 중간에라도 다시 스피드업 해갖고 쫓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계획화의 단점이 아닌 걸 찾아라. 계획이라는 건 어쨌든 그걸 수립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는 단점인 거죠. 돈이 드는 거니까.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면 미래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는 게 단점은 아니죠. 그다음에 경직성.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가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직성이 유발될 수 있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동태적 환경에서의 한계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계획이 있으니까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놓는다손 치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동태적이라는 건 환경이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정태가 아니라 동태니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환경이 움직이는 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변화된 환경에 대응책을 마련했다 손 치더라도 의사결정의 지연은 있을 수 있겠죠.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걸 바꾸는 과정이니까 라고 보면 2번 정도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는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경영관리 과정상 통제의 목적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른 건 뭐냐? 통제. 통제라는 건 우리가 관리의 순환에서 맨 마지막 단계, 그래서 결과를 보고 계획 대비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바꾸어서 다음번 계획에 반영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게 통제의 개념이라고는 했어요. 다시 좀 정리해보면 경영 통제라는 건 경영 활동의 결과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뭐해?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거. 그게 바로 경영 통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 통제를 왜 하냐? 환경과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니까 환경의 변화가 심할수록 통제는 더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한 가지 필요성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경영 계획을 시행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내질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거. 또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지휘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통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계획 대비 실행 정도를 파악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통제하는 건 뭐 당연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상식의 차원에서의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 놓고서 보면 기회의 발견,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구나. 기회의 발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류나 실수의 발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계속 그걸 반영하게 되면 비용 감소하고 생산 향상 시킬 수 있겠죠.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가 다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 잘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9번까지 풀어봤고요. 10번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환경 얘기 계속 나오죠. 자, 경영 환경이라고 하면 크게 일단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내부 환경은 뭐예요? 우리 내부, 우리 회사, 우리 사장님, 우리의 기구 조직, 어떤 부서가 있는지,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기업 문화,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 인력, 돈, 뭐 이런 것들이 내부 환경인 거죠. 외부 환경은 뭐겠어요? 외부 환경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일반 환경은 뭐예요? 일반이잖아요. 일반. 다른 모든 회사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왔어요. 수요가 떨어졌어요. 학령 인구가 줄어요.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뭐 보수당이 집권을 했어요. 진보당이 집권을 했어요. 무슨 뭐 AI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그게 우리 회사만 관련이 있냐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 모든 회사에도 다 같이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일반 환경 혹은 간접 환경이라고도 해요. 하고 과업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와 우리 내부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외부에 있는데 우리 회사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환경. 뭐가 있어요? 우리 고객이 우리 내부는 아니잖아요. 뭐 주주를 꼭 외부로 보냐 뭐 이런 문제는 있긴 한데 노조도 꼭 외부로 보냐 이런 건 있긴 한데 다른 기업 주로 이렇게 보기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외부이긴 한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건 학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 시비 걸릴 거는 잘 안 내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자기 곤조로 막 내는 교수님도 있긴 하신데 어쨌든 고객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타 기업 뭐 정부 어떤 특정한 법 우리 로컬 지역 사회 어떤 압력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바로 직접적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과업 환경, 직접 환경, 경영 환경 이렇게 구분을 해요. 놓고서 지문을 보면 1번 경제적 환경의 구체적 내역으로 경제 체제, 경제 상황, 국가 경제 규모, 재정, 금융 정책 그런 게 있겠죠. 2번 기업의 간접 환경, 일반 환경에는 고객, 노조, 주주. 이거는 이 고객은 우리 고객이고 우리 회사 노조인 거고 우리 회사의 주주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환경이라고 봐야 하겠죠. 기업의 노동력이 있네요. 3번, 4번. 기업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종업원도 기업의 환경 요인. 그렇죠. 종업원도 기업의 환경 요인 중에 내부 요인인 거죠. 기업의 경쟁자나 부품 공급자는 직접 환경. 그렇죠. 과업 환경 요인인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베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외부 환경이 아닌 건 뭐냐? 똑같은 얘기인 거고 최고 경영자는 내부 환경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경영자이신데요. 12번 기업 환경에서 일반 환경, 간접 환경인 거죠. 간접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간접 환경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회사에 일반적으로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경제 상황, 인구 통계학적 환경, 정치 환경, 기술 발전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닌 거. 경쟁 기업의 출현. 경쟁 기업은 뭐예요? 과업 환경 중에 직접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 가능하시죠? 이거는 이 정도는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씩 반복되는 문제들은. 13번 기업의 외부 환경을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구분할 때 과업 환경, 직접 환경에 해당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근데 차이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만 해당해? 아니면 우리 말고 모든 회사들이 해당해? 그거가 구분의 기준이에요. 경제적 환경, 정치적, 법적,
사회적, 문화적, 이건 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쟁자는 우리 회사의 경쟁자와 다른 산업에 있는 다른 회사의 경쟁자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자 환경이라고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경영학 기초 첫 번째 챕터의 문제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문제를 풀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도 수업을 하게 돼서 뭔가 좀 어색하네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두 번째 챕터 경영학의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